고려인 가족 이야기 일부 고향을 떠나다. 마지막 추석 1937년 가을 함경북도 작은 마을. 김씨집 저녁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초가집. 작은 상 위에 송편과 나물이 놓여 있다. 풍성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차례상이다. 김성호는 40대 중반의 농부가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의 아내 박순녀 30대 후반가 옆에 앉는다. 뒤편에 세 아이들이 조용히 서 있다. 큰딸 영숙이 동생들의 옷깃을 바로잡아준다. 둘째 아들 만수 12세와 막내딸 오키 8세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다. 아버님, 어머님이 불초자가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흉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느리 박순녀 조용히 절하며 눈물이 맺힌다. 아버님, 어머님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요? 김성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그들 뒤로 아이들이 차례로 절을 한다. 영숙이는 동생들을 챙기며 만수야, 오키야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 올려라. 아이들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절을 한다. 오키가 절을 마치고 일어서며 소곤거린다.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우리가 잘못하면 다 보신대. 얘들아, 송편 먹자. 쌀이 모자라서 좁쌀을 많이 섞었구나. 그래도 맛있게 먹어라. 가족들이 상 앞에 둘러앉아 송편을 먹는다. 작지만 따뜻한 순간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난다.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속에 콩이 들었네요. 박순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작년만 해도 팥을 넣었는데 올해는 콩도 귀해서. 아버지, 일본 순사들이 마을에 또 왔다면서요? 윤씨 아저씨네 쌀을 다 가져갔다고 들었어요. 김성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박순녀가 재빨리 아들의 입을 막는다. 만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라. 아니다. 아이들도 알아야지. 얘들아, 요즘 세상이 좋지 않다. 일본 놈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자꾸 가져간다. 우리가 농사 지어도 우리 것이 아니게 되는 세상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버지? 김성호가 대답하지 못한다.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어서 급한 발소리가 난다. 성호 형님, 형님. 김성호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연다. 마을 사람 이재봉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내일 아침까지 모두 마을회관에 모이라고. 무슨 발표가 있다는데. 무슨 발표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 가구가 의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만. 형님,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김성우와 박순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본다. 창밖에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진다. 어둠이 집 안으로 스며든다. 마을회관에 선고 다음날 아침 작은 마을 회관 앞에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불안한 표정이다. 일본 경찰 2명이 회관 입구를 지키고 있다. 김성우 가족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 박순녀가 오키를 품에 꼭 안고 있고 영숙이 만수의 손을 잡고 있다. 사람들이 회관 안으로 들어간다.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앞쪽 단상에 면석이와 일본인 관리 한 명이 서 있다. 면석이 50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친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른다. 여러분, 오늘 총독부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인다. 일본인 관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선다. 일본인 관리가 조선인 여러분 천황폐하의 은혜로운 결정을 알린다. 여러분은 3일 후 이곳을 떠나 만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 동시에 뭐라고요? 만주라니. 3일 후에 회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진다.
김성우가 앞으로 나선다. 잠깐만요. 만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일본인 관리는 차갑게 예의는 받지 않는다. 이것은 명령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3일 후 아침 6시 기차역에 집결하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당 짐 하나뿐이다. 한 노인이 울먹이며 여기 우리 조상들 묘가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젊은 남자가 농사는 어떻게 하고 이제 막 씨앗 뿌릴 준비했는데 일본인 관리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조용히 하라. 거부하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한다. 만주에 가면 더 넓은 땅을 주겠다. 천황폐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곳이다. 이재봉도 분노하며 거짓말. 만주로 간 사람들 소식이 끊겼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본 경찰이 공봉을 들고 이재봉에게 다가간다. 김성우가 재빨리 이재봉을 잡아당긴다. 재봉 씨, 진정하시오. 저들한테 대들면 끝이오. 일본인 관리 냉소하며 현명한 판단이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짐을 꾸리고 집을 정리하라. 3일 후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상. 관리가 돌아서서 나간다. 회가 나니 아수라장이 된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관에서 나온다. 김씨 가족도 걸어 나온다. 엄마, 만주가 어디야? 거기도 우리 집 있어? 응. 아.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아버지,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만수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 할머니 산소는요? 우리 어떻게 할머니 산소를 두고 갑니까? 김성우가 대답하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본다. 오늘 저녁에 다 함께 산소에 가자. 절을 올리고 작별 인사를 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어디를 가든 함께 살아남아야 해. 박순녀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운다. 아이들도 눈물을 흘린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집을 나와 산을 오르거나 집 앞에 주저앉아 울거나 멍하니 서 있다. 한 노인이 집 기둥을 껴안고 울고 있다. 젊은 부부가 논두렁에 앉아 망연자실해 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부모의 울음소리에 멈춰선다. 산 중턱 해질녘 김씨 가족이 조상의 묘 앞에 모여 있다. 김성우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한다. 김성우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저희가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용서하십시오. 박순녀 흐느끼며 아버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어디를 가든 살아남을 수 있게. 영숙이 묘 앞에 흙을 작은 보자기에 담는다. 아버지, 이 흙을 가져가도 될까요? 우리 고향의 흙을. 김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만수와 오키도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진다. 할아버지, 저희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오키 착하게 살게요. 해가 지면서 묘 위로 긴 그림자가 들이운다. 가족들의 실루엣이 묘 앞에 고요히 서 있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다. 여기저기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누군가 우는 소리, 짐 꾸리는 소리, 낮은 대화 소리가 들린다. 김씨 집밤 가족들이 짐을 꾸리고 있다. 크지 않은 보따리 하나에 옷가지와 그릇 몇 개를 넣는다. 박순녀가 결혼 때 받은 비녀를 바라보다가 보따리에 넣는다. 영숙이 책 한 권을 꺼내다가 망설인다. 영수가 그 책 가져가거라. 내가 좋아하는 거잖니. 하지만 짐이 무거우면. 괜찮다. 책은 가져가야지. 우리가 누군지 잊으면 안 되니까. 만수가 창밖을 바라본다. 달빛 아래 마을이 고요하게 보인다. 아버지, 우리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요? 김성우가 아들을 끌어안는다. 대답 대신
그는 아들을 꽉 껴안을 뿐이다. 마을의 초가집들, 논밭, 산, 그리고 하늘의 별들. 1937년 일제는 한반도 북부의 한인들을 강제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시켰다. 도착 1937년 가을, 소련 연해주. 1937년 10월 화물 열차에 실려 한 달을 달린 끝에 김씨 가족은 소련 연해주의 한 황무지에 내려졌다. 그곳은 집도 우물도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다. 바람만 부는 황량한 벌판 멀리 나무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기차 소리가 멀어지고 침묵이 흐른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짐을 들고 망연자실 서 있다. 어떤 이는 주저앉아 울고 어떤 이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본다. 김성우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사방을 둘러본다. 박순녀가 오키를 안고 있고 영숙이 만수의 손을 잡고 있다. 세 아이 모두 지쳐 있다. 엄마, 배고파. 물 마시고 싶어. 조금만 참아라. 오키야, 엄마가 뭐라도 찾아볼게. 아버지,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집은요? 밭은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같구나. 만들어요? 여기서요? 어떻게요? 이재봉이 가족과 함께 다가온다. 그의 얼굴도 창백하다. 이재봉, 성우 형님, 이게 사람이 살 곳입니까? 저들이 우리를 여기 그냥 버린 겁니까? 그런 것 같소. 여러분, 들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힘이 있다. 여기서 울고 앉아 있어봤자 소용없소. 해가 지기 전에 우선 바람막이라도 만들어야 하오. 여기는 시베리아요. 얼어 죽소. 젊은 남자가 하지만 어르신,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나무라도 꺾어다가 엮어야지. 남자들은 나무를 구해오시오. 여자들은 아이들을 모아 따뜻하게 해주시오. 최영감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김성우가 만수의 어깨를 친다. 만수야, 우리도 가자. 나무를 구해와야 한다. 네, 아버지. 여보 조심하세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시오 해. 지기 전에 돌아올 테니 아이들 좀 돌봐주시오. 김성우와 만수, 이재봉을 포함한 남자들 20여 명이 숲을 향해 걸어간다. 남자들이 맨손으로 혹은 돌을 이용해 나뭇가지를 꺾고 있다. 손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는다. 이재봉 나뭇가지를 꺾으며 헐떡이며, 형님 우리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소. 만수는 작은 나뭇가지를 모으며, 아버지, 이 정도면 될까요? 그래, 잘했다. 좀 더 모아보자. 갑자기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른다. 아, 뭐야 이게. 독사가 남자의 발을 문 것이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어디 봅시다. 독사에 물렸소. 이재봉 당황하며 어떻게 하죠? 약도 없는데. 최영감의 아들 침착하게 입으로 독을 빨아내야 합니다. 빨리 한다. 남자들이 상처 부위에서 독을 빨아내려 애쓴다. 물린 남자는 고통스럽게 신음한다. 일단 움막이라도 만들어야 하오. 이분을 눕힐 곳이라도 있어야지. 빨리 돌아갑시다. 남자들이 나뭇가지를 잔뜩 들고 서둘러 벌판으로 돌아간다. 연해주 황무지 해질녘. 여자들이 아이들을 모아 둥글게 앉혀놓고 서로를 껴안게 했다. 박순녀가 오키를 품에 안고 있다. 오키야, 춥지? 언니한테 더 붙어. 언니, 우리 언제 집에 가? 곧 갈 거야. 박순녀가 딸의 거짓말을 듣고 눈을 감는다. 남자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돌아온다. 독사에 물린 남자를 두 사람이 부축하고 있다. 최영감 지시하며, 자, 나뭇가지를 이렇게 세우고 엮으시오. 불이라도 있으면 묻고, 여자들은 옷이라도 걸쳐서 바람을 막으시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두세 시간의 작업 끝에 형편없지만
그래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움막 6개가 만들어진다. 김성우 가족들을 움막으로 이끌며 자, 얘들아, 여기 들어가자. 좁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다. 가족들이 작은 움막 안으로 들어간다. 5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다. 서로의 체온으로 버텨야 한다. 박순녀 아이들을 가운데 앉히며 얘들아, 서로 꼭 붙어 앉아라. 체온을 나눠야 한다. 아버지, 저 아저씨는요? 뱀에 물린 아저씨는 괜찮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밤이 깊어진다. 움막 안에서 아이들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 추위에 떠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너무 추워 손이 안 움직여. 박순녀 딸의 손을 자신의 옷 안에 넣으며 엄마 품에 넣어라. 오키야, 언니가 안아줄게. 같이 참자. 김성우가 가족들을 모두 끌어안는다. 아버지가 꼭 너희들을 지킬 테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밤의 적막이 황무지를 덮는다. 그날 밤 독사에 물린 남자는 숨을 거두었다. 낯선 땅에서의 첫 번째 죽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다. 첫 수확 1938년 가을, 연해주 한인마을. 1년이 흘렀다. 움막은 통나무집이 되었고 황무지는 밭이 되었다. 사람들은 피와 땀으로 이 땅을 일구었다. 그리고 첫 수확의 계절이 왔다.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20여 채의 통나무집이 줄지어 있고 그 앞으로 개간된 밭이 펼쳐져 있다. 벼가 누렇게 익었다. 김성우가 낫을 들고 논에 서 있다. 1년 전보다 훨씬 여유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다. 만수가 옆에서 벼를 묶고 있다. 12살에서 13살이 된 만수는 제법 어른스러워 보인다. 만수야, 이것 좀 봐라. 벼이삭이 꽉 찼다. 올해는 풍년이다. 정말이네요. 아버지 작년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그래, 이 땅도 우리를 받아준 거야. 피와 땀을 주니까 이렇게 곡식을 내어준 거란다. 영숙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가온다. 16살이 된 그녀는 이제 소녀가 아닌 여인의 모습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점심 준비 다 됐대요. 잠깐 쉬다 오세요. 김성우 땀을 닦으며 그래, 알았다. 만수야, 우리 좀 쉬자. 작지만 튼튼한 통나무집. 마당에 간단한 상이 차려져 있다. 보리밥과 배추김치, 된장국. 박순녀가 국을 떠서 나눠주고 있다. 여보, 만수야, 많이 먹어요. 오늘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오키가 뛰어온다. 9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앳되지만 예전보다 건강해 보인다. 언니, 아버지, 이거 봐요. 무당벌레. 손바닥에 무당벌레를 올려놓고 신기하게 바라본다. 오키야, 그거 날려보내. 일 도와줘야지. 에이, 조금만요. 이렇게 예쁜 걸 어떡해? 가족들이 웃는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 그때 이재봉이 급하게 달려온다. 성우 형님, 큰일 났습니다. 김성우 밥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무슨 일이오? 이재봉이 소련 관리들이 왔어요. 마을 회관에 모이래요. 지금 당장. 김성우와 박순녀의 얼굴이 굳어진다. 1년 전 함경도 마을 회관에서의 악몽이 떠오른다. 알았소. 지금 가겠소. 여보, 설마 또? 괜찮소. 이번엔 다를 거요. 우리가 이 땅을 일구었소. 그들도 그걸 알 거요. 작은 통나무 건물 마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 앞쪽에 소련 관리 2명과 통역관이 서 있다. 소련 관리 40대,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펼친다. 통역관은 한국어로 말한다. 여러분, 소비에트 정부의 공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수확한 곡물의 7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동시에 70%라고.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김성우 앞으로 나서며 잠깐만요. 70%면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넘깁니까? 통역관은 냉정하게 그것은 소비에트 정부의 결정이다. 집단농장 정책에 따라 모든 수확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최영감 분노하며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땅인데 우리 땅이지 국가 땅이 아니오. 소련관리 통역관이 통역한다. 통역관 개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반영명 분자로 간주됩니다. 회관이 순식간에 술렁인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분노한다. 이재봉 김성호에게 작게 형님 이것도 일본 놈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입 조심하시오. 저들이 들으면 젊은 여자가 울먹이며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30%로 어떻게 겨울을 나요? 소련관리가 통역관을 통해 국가에서 배급을 제공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명령한다. 최영감 비웃으며 배급? 작년에 약속한 배급은 한 번도 안 왔소. 소련관리가 차갑게 웃는다. 소련관리 러시아어로 통역관이 내일부터 수확물 조사가 시작됩니다. 말한다. 숨기는 자는 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들이 돌아서서 나간다. 회관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는다. 아버지 70%를 내면 우리가 먹을 쌀은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나머지는 풀뿌리라도. 안 돼요. 애들이 어떻게 그걸로 버텨요? 숨길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묻어두든지. 안 된다 들키면 끝이야. 저들은 일본 놈들보다 더 무섭단다. 오키가 울기 시작한다. 나 또 배고플 거야? 작년처럼 또 배고플 거야? 박순녀가 딸을 끌어안는다. 모두가 침묵한다.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정우 씨 계시오. 김성우가 문을 연다. 최영감과 이재봉 그리고 마을의 다른 남자 몇 명이 서 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있소. 의논할 게 있어서 같이 갑시다. 여보, 잠깐 다녀올게요. 조심하세요. 마을 남자들 30여 명이 모여 있다. 모닥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소.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한테 대들 수도 없고. 젊은 남자가 숨기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한다. 또 다른 젊은 남자가 들키면 끝입니다. 작년에 다른 마을에서 숨긴 사람들 전부 끌려갔지 않습니까? 한다. 사람들이 술렁인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모두가 김성우를 바라본다.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70%를 내더라도 남은 30%로 그리고 산에서 나물이라도 캐서 버텨야 합니다. 이재봉이 하지만 형님, 아이들이 말한다. 알고 있소. 내 아이들도 굶을 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리하게 저항하면 모두 죽소. 그것보다는 버티는 게 낫소. 정우 씨 말이 맞소.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젊은 남자 주저앉으며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침묵이 흐른다. 모닥불 타는 소리만 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누군가 더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줍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함께 버팁시다. 그렇소.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하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오. 남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인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인다. 그렇게 그들은 버텼다. 고향을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 않았다. 언어가 달라도 땅이 달라도 그들은 여전히 한 가족이었다. 김성우가 밭으로 나간다. 뒤따라 만수가 나온다. 영숙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박순녀가 오키의 머리를 빗겨준다. 해가 떠오른다. 작은 마을에 아침 햇살이 비친다. 작은 통나무 건물 간판에 연해주 한인학교라고 한글로 쓰여 있다.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격어겨 나냐너녀. 20여 명의 아이들이 최영감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다. 오키도 그 중에 있다. 최영감 칠판에 글씨를 쓰며 얘들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란다. 이 글자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키 손을 들며 선생님, 우리 언제 한국에 가요? 최영감이 순간 말을 잇지 못한다. 아이들이 모두 그를 바라본다.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글을 잊지 말자. 아이들 다 같이 네, 선생님, 한다. 김성우와 만수가 밭을 둘러보고 있다. 이제 거의 다 수확이 끝났다. 아버지, 우리 정말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만수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내렸으니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진다. 1938년 가을 그들은 첫 수확을 나라에 바쳤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땅이 고향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살아남기로 했다. 서로를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해가 지면서 밭이 황금빛으로 물든다. 1938년 소련 정부는 집단 농장 정책을 강화했다. 고려인들은 극심한 기아와 억압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정체성을 지키려 애썼다. 삼부 기차는 어디로? 한밤의 체포 1937년 겨울 연해주 한인마을 1937년 12월 스탈린의 대숙청이 고려인 마을에도 닥쳤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고요한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인 마을 갑자기 트럭 소리가 들린다. 군용 트럭 여러 대가 마을로 들어온다. 소련 비밀경찰 요원들이 우르르 내린다.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다. 갑자기 문을 발로 차는 소리. 쾅, 쾅, 쾅. 소련 요원. 열어. 당장 열어. 김성우가 벌떡 일어난다. 박순녀가 놀라 깨어난다. 애들 깨워. 빨리. 문이 부서지며 요원들이 들이닥친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른다. 김성호, 반혁명 활동 혐의로 체포한다. 무슨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소련 요원. 총을 겨누며 닥쳐. 모두 밖으로 나와. 안 돼요. 이 추운 밤에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요원이 박순녀를 밀친다. 영숙이 어머니를 부축한다. 영숙. 울부짖으며 어머니, 오키. 울면서 아빠! 아빠! 만수가 분노하며 요원에게 달려들려 하자 이 개자식들. 김성우가 재빨리 아들을 붙잡는다. 안 돼. 만수야.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광장으로 끌려 나왔다. 노인,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100여 명이 눈 위에 서 있다.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화물칸에는 이미 다른 마을 사람들이 빽빽이 실려 있다. 소련 장교 확성기로 러시아어로. 고려인들은 모두 중앙아시아로 이주한다. 한 사람당 짐 하나. 30분 안에 준비하라. 최영감. 앞으로 나서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장교가 손짓하자 한 병사가 최영감을 총개머리로 친다. 최영감이 쓰러진다.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내며 어르신 한다. 김성호. 최영감을 부축하며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소련 장교. 냉정하게. 이에 제기하는 자는 총살. 30분 시작. 사람들이 집으로 뛰어간다. 아비규환이다. 가족들이 미친 듯이 짐을 꾸린다. 박순녀. 울며 뭘 가져가야 하지? 뭘 가져가? 옷. 따뜻한 옷. 담요. 영숙. 책들을 보며 아버지 책은요? 안 돼. 먹을 것과 옷만. 영숙이 울며 책을 내려놓는다. 오키가 인형을 안고 있다. 오키. 인형을 꼭 안으며 이건 가져갈 수 있지? 박순녀가 딸을 끌어안는다.
그래, 그건 가져가자. 25분 후 가족들이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밖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트럭에 실리고 있다. 화물칸에 가축처럼 밀어넣는다. 김씨 가족의 차례가 됐다. 병사가 오키를 트럭에 던진다. 엄마, 박순녀 울부짖으며 내 딸, 조심해요. 조심하라고. 가족들이 모두 트럭에 오른다. 이재봉 가족도 같은 트럭에 탄다. 트럭이 떠나기 직전 김성호가 마을을 돌아본다. 김성호 중얼거리듯 여기도 우리 집이었는데. 트럭이 출발한다. 마을이 점점 멀어진다. 그들은 몰랐다. 이 여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화물칸의 죽음 이동 중 1938년 1월 트럭에서 기차로 옮겨 탔다. 가축 화물칸 50명이 들어갈 공간에 100명이 실렸다.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다. 어둡고 좁은 화물칸, 사람들이 빽빽이 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 한 구석에 양철통 하나가 화장실이다. 악취가 진동한다. 김씨 가족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 오키가 어머니 품에 안겨 기침을 한다. 콜록, 콜록. 엄마, 목이 아파. 박순녀, 딸의 이마를 만지며. 열이 있어. 물 좀 줘야 하는데. 만수, 양철통을 들고. 어머니, 물이 바닥났어요. 아침에 받은 게 전부였는데. 김성호, 문을 두드리며 러시아어로. 여기요. 물 좀 주시오. 대답이 없다. 기차만 덜컹거리며 달린다. 3일 후 화물칸은 더욱 비참해졌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 누군가 신음한다. 오키가 어머니 품에서 계속 기침한다. 열이 더 올랐다.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오키야, 오키야, 버텨. 조금만 버텨. 오키야, 언니 봐, 언니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한 구석에서 노인이 죽어간다. 가족들이 울부짖는다. 노인의 딸, 아버지, 아버지, 눈 떠요. 제발. 최영감이 다가가 노인의 눈을 감겨준다. 이제 편히 쉬시게. 이재봉 중얼거리며, 형님,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알고 있어. 칠흑 같은 어둠. 기차 덜컹이는 소리만 들린다. 오키의 기침이 약해진다. 박순녀가 딸을 흔든다. 오키야, 오키야, 대답해봐.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곧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엄마 사랑해. 오키의 손이 힘없이 떨어진다. 안 돼. 오키야, 오키야. 김성호가 딸에게 달려든다. 귀에 입을 대본다. 숨소리가 없다. 김성호 절규하며, 오키야, 아빠야. 아빠, 눈 떠. 제발. 영숙과 만수가 동생에게 매달린다. 온 가족이 운다. 화물칸의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운다. 어둠 속에서 울음소리만 메아리친다. 다음 날 아침, 기차가 멈춘다. 문이 열린다. 눈부신 햇빛, 소련 병사, 러시아어로. 시체 내놔. 김성호가 오키를 안고 나온다. 눈 덮인 벌판. 벌써 39가 넘는 시체가 놓여 있다. 김성호 무릎 꿇으며, 안 돼.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 소련 병사 총을 겨누며. 내려놔. 빨리. 박순녀가 비틀거리며 내려온다. 제발 묻게 해주세요. 제발. 안 돼. 5분 후 출발. 이재봉 김성호를 붙잡으며, 형님, 형님, 내려놔요. 우리라도 살아야죠. 김성호가 딸을 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김성호
떨리는 목소리로 오키야. 아빠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가 영숙이 간직하던 고향 흙을 꺼내 오키 위에 뿌린다. 이건 고향 흙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이야. 병사가 호루라기를 분다. 사람들이 다시 화물칸으로 들어간다. 박순녀가 오키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영숙과 만수가 어머니를 끌어당긴다. 박순녀, 울부짖으며 내 딸, 오키야. 기차 문이 닫힌다. 기차가 다시 움직인다. 박순녀가 문에 매달려 작은 틈으로 밖을 본다. 오키의 작은 몸이 점점 작아진다. 오키야, 엄마가 곧 갈게. 김성호가 아내를 끌어안는다. 두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운다. 영숙이 동생이 아끼던 인형을 꺼낸다. 인형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운다. 만수가 주먹으로 벽을 친다. 만수, 울며 제기랄. 최영감이 다가와 만수의 어깨를 감싼다.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그날 그 기차에서만 7명이 죽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고려인 17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보내졌다. 그중 수만 명이 이동 중에 목숨을 잃었다. 화물칸 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빛, 절망과 분노,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 1937에서 1938년 겨울, 스탈린은 고려인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수만 명이 이동 중 사망했다. 이것을 고려인 강제 이주라 부른다. 사부 뿌리 없는 세대. 1985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1985년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지 48년이 흘렀다. 김성호는 75세가 되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아파트. 벽에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다. 젊은 시절의 김성호, 박순녀, 그리고 세 아이들. 김성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러시아어 뉴스가 나온다. 그의 옆에 손자 알렉산드르가 책을 읽고 있다. 세월이 흘러 만수가 60세가 되었고 손자 알렉산드르가 10세가 되었다. 문이 열리며 만수가 들어온다. 완전히 러시아식 복장이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니, 배 안 고프구나. 또 안 드셨네요. 드셔야죠. 김성호가 손자를 바라본다. 김성호, 한국어로. 알렉산드르, 숙제 다 했니? 알렉산드르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본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 알렉산드르, 러시아어로. 뭐라고요, 할아버지? 김성호 실망한 표정이면서 러시아어로. 숙제 다 했냐고. 네, 다 했어요. 만수, 한숨 쉬며. 아버지, 한국말로 하지 마세요. 애가 이해 못해요. 그게 문제야. 만수가 부엌으로 가며 중얼거린다. 만수, 러시아어로. 한국말. 여기서 한국말이 무슨 소용인데. 김성호가 TV를 끈다. 알렉산드르를 무릎에 앉힌다. 김성호, 러시아어로. 알렉산드르,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원래 어디서 왔는지. 알렉산드르,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기요? 카자흐스탄요? 아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단다. 아주 먼 곳. 한국? 그게 어디예요? 김성호의 얼굴이 굳는다. 손자가 한국을 모른다. 동쪽이란다. 아주 먼 동쪽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럼 우리 왜 여기 있어요? 김성호가 대답하지 못한다. 그때 만수가 접시를 들고 나온다. 알렉산드르, 이리 와서 먹어. 알렉산드르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내려온다. 김성호가 창밖을 바라본다. 김성호가 침대에 누워 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다. 옆방에서 만수와 며느리 나탈리아 러시아인의 대화가 들린다. 나탈리아, 러시아어로. 당신 아버지 또 한국 이야기 하셨어요? 네. 요즘 자꾸 그러세요. 알렉산드르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가 혼란스러워해요.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성우가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이 할머니의 마지막 노래 1991년 소련 붕괴 직후 1991년 12월 소련이 무너졌다.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고려인들에게는 더 큰 혼란이었다. 그리고 박순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낡은 병원. 박순녀 83세가 침대에 누워 있다.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은 주름투성이다. 김성호가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다. 만수, 영숙 66세, 그리고 손자 알렉산드르 16세가 방 안에 있다. 의사, 러시아어로 만수에게 오래 못 버티십니다. 준비하세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의사가 나간다. 영숙, 울며 어머니, 어머니. 박순녀가 가늘게 눈을 뜬다. 가족들을 본다. 박순녀, 한국어로 약하게. 다 왔구나. 김성호, 눈물을 흘리며 한국어로. 여보, 정신 차려요. 조금만 버텨요. 박순녀, 한국어로. 여보, 우리 고향에 못 가는구려. 김성호, 흐느끼며.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고향에 못 데려가서. 영숙 한국어로. 어머니 우리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순녀가 알렉산드르를 본다. 손짓한다. 박순녀, 러시아어로. 알렉산드르, 이리 와. 알렉산드르가 어색하게 침대로 다가간다. 알렉산드르, 러시아어로. 할머니, 박순녀, 한국어로. 너 할머니 노래 들을래? 알렉산드르, 이해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로. 뭐라고요? 만수, 러시아어로. 어머니가 노래 불러주신대. 박순녀가 가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한국 민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김성우가 아내와 함께 부른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미도 못 가서 발병난다. 영숙도 눈물로 함께 부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알렉산드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본다. 처음 듣는 노래, 처음 보는 풍경. 알렉산드르, 작게 러시아어로. 이게 무슨 노래예요? 만수, 눈물 흘리며 러시아어로. 한국 노래란다. 우리 노래. 박순녀의 노래가 점점 약해진다. 마지막 구절. 박순녀, 가늘게.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진다. 숨이 멈춘다. 김성호, 절규하며. 순녀야, 순녀야. 영숙, 울부짖으며. 어머니, 어머니. 만수가 어머니를 끌어안는다. 온 가족이 운다. 알렉산드르가 멍하니 서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친다. 황량한 공동묘지. 박순녀의 묘. 간단한 비석에 러시아어와 한글이 함께 쓰여 있다. 박순녀 1908-1991. 김성호가 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다. 영숙이 옆에 있다. 여보, 오케이 만났소? 우리 딸 만났겠지? 영숙, 아버지를 부축하며. 아버지, 일어나세요. 추워요. 영수가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아버지가 영숙, 고개를 젓으며. 아버지, 고향도 못 보여주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미안해.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멀리서 알렉산드르가 혼자 서 있다. 묘지를 바라본다. 만수가 아들에게 다가간다. 뭘 생각해? 아버지, 우리가 진짜 누구예요? 무슨 말이니? 학교에서 애들이 날 보고 한국 놈이라고 놀려요. 근데 저는 한국말도 못해요.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뭐예요? 만수가 대답하지 못한다. 할머니가 부른 노래 아름다웠어요. 근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슬펐어요. 만수 아들을 껴안으며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 나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만수가 놀라 아들을 본다. 할머니 노래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이야기 이해하고 싶어요. 김성호가 손자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다. 알렉산드르, 정말이냐? 네, 할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김성호가 손자에게 걸어간다.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고맙다, 고맙구나. 알렉산드르 한국어로 서투르게. 할아버지 사랑해요. 김성호가 손자를 끌어안는다. 눈물이 흐른다. 그날 알렉산드르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 3세대 고려인. 러시아어로 자라고 러시아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고려인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묘 앞에 함께 서 있다. 바람이 분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고려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잊었지만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오부 다시 만난 고향. 세 번째 귀향 2024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2024년 가을. 알렉산드르는 이제 49세가 되었다. 그는 한국 이름을 되찾았다. 김민석. 그리고 오늘 그는 증조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향한다. 입국장 문이 열린다. 김민석 알렉산드르 49세의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그의 옆에 딸 소피아의 10세가 함께 걷는다. 민석이 주변을 둘러본다. 한글 간판들, 한국 사람들. 눈시울이 붉어진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곳이야.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민석이 딸의 손을 꼭 잡는다. 서울 고려인 문화센터 며칠 후. 작은 문화센터. 벽에 고려인들의 사진과 역사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민석이 한 무리의 고려인 젊은이들 앞에 서 있다. 20여 명. 한국어를 배우러 온 4세대, 5세대 고려인들이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러시아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려인입니다.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듣는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고모는 화물칸에서 죽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진다. 민석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게 하려고 한글을 가르쳤고 노래를 불렀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소피아를 본다. 소피아가 앞으로 나온다. 저는 소피아입니다. 5세대 고려인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잠시 멈춘다.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노래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민석이 딸을 끌어안는다. 화상 통화 화면 밤. 민석과 소피아가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화면이 여러 개로 나뉜다. 카자흐스탄에서 영숙 99세 침대에 누워 있음.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수의 딸 민석의 사촌. 러시아에서 또 다른 친척들. 미국에서 이민 간 고려인 가족. 모두 연결된다. 민석 한국어로 영숙 고모 보이세요? 민서가 고향에 갔니? 민석 눈물을 닦으며 내 고모.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고맙구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우즈베키스탄 친척 러시아어로 민석. 사진 보내줘. 우리도 보고 싶어. 미국 친척 영어로 나도 언젠가 가고 싶어.
화면 속 가족들이 모두 이야기한다. 언어는 다르다.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 하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다. 민석 여러 언어를 섞어가며 우리.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고려인입니다. 모두 각자의 언어로 그래. 예스. 소피아가 할머니에게 손을 흔든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남산타워 전망대 밤. 민석과 소피아가 전망대에 서 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아빠, 우리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야. 우리 집은 카자흐스탄이야. 하지만 그가 딸을 본다. 이것도 우리 집이야. 우리 마음속에. 그럼 우리는 두 개의 집이 있는 거네요? 아니, 우리는 세상 어디든 집이 있어.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면. 소피아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한다. 소피아 카메라에 대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5세대 고려인입니다. 오늘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고향에 왔습니다. 민석이 딸을 바라본다. 고려인. 그들은 고향을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 않았다. 언어를 잃었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87년이 흘렀다. 4대, 5대가 지났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억한다. 그들이 누구인지. 서울의 불빛들, 그리고 그 너머로 어둠 속의 북쪽 땅, 그리고 더 멀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의 불빛들, 흩어진 불빛들. 하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고려인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김성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얘들아, 우리가 살아남자 어디를 가든 함께. 현재 전 세계에 약 5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잊혀지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